자, 민법 계약의 효력 파트 할 거고요. 자, 일단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하겠습니다. 동시이행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을 때 상대방이 자신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나도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권리. 자, 예를 들면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랑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동시이행 관계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이고, 자, 이전 등기 의무랑 가압류, 근저당권 말소 의무랑 잔대금 지급 의무, 요거는 이제 동시이행 관계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매도인은 단순히 명의만 넘기는 게 아니라 권리 제한 없는 완전한 이전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선이행 특약은 원래 한쪽이 먼저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로 전환된다. 자, 예를 들면 잔금 먼저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일까지 매도인이 그 명의 이전 안 해요. 그때부터는 잔금 지급 의무랑 명의 의무 이전이 동시행 관계다. 일부 청구, 정구, 청구, 자, 매매.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잔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이 가능하고, 자, 도급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에 가름한다.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 잔대금 전부가 아니라 손해배상액 상당 부분만 동시행 관계가 있다. 매매는 전부, 도급은 하자. 도급 하자는 일부다. 이행불능과 손해배상. 이행관계에서 한쪽 채무가 이행불능되면 손해배상 의무로 전환될 수 있고, 손해배상 의무는 여전히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 관계가 있다. 어음상한 항변권, 원인 채권 플러스 어음 채권이 같이 있을 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 주장이 가능하고, 왜냐? 진짜 대가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중 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자, 어음상 권리가 시효를 소멸하여 이중 지급 위험이 없으면 어음상한 항변이 불인정된다. 자, 토지 임차인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매가 유사관계가 성립되고, 건물 명도 이전 등기 건물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가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명도 이전 등기 안 했으면 임대인에게 지연 손해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자, 계속적 거래 관계일 경우. 자, 당연히 이행기가 지난 정기 대금 못 받았으면 공급자는 공급 거절 가능하다. 압류가 있을 때 발생 원인이 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면 동시이행 항변 가능한데, 상계도 가능하고 채권 발생 시점만 볼 게 아니라 원인관계 성립 시점을 본다. 자, 항변권 붙은 채권과 상계. 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 허용하면 상대방이 항변권 행사를 잃게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부가가치세 특별 약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매매대금 전부랑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이고, 신이칙. 만약에 사사고 손해도 근소한데 거액 전부 지급 거절하면 당연히 신이칙 위반 권리 남용이겠죠. 자, 소송 주장. 당연히 동시에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이행 제공 전에 항변권을 실제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바로 볼게요. 동시행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 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일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이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 거액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 고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되어서 허용할 수 없죠. 맞고. 2번.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당연히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 있죠. 왜냐면 깨끗하게 줘야 되니까. 3번.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한 관점을 보아 결론적으로 이행시키기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자, 채무 담보를 위해 격려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자,
자, 이거 말소와 채무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채무 변제를 해야지 말소를 시켜주죠.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4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행 적용 필요 없죠. 왜냐? 계약 해지했으니까. 자,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도 동시행 관계가 있죠. 2번 동시행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기존의 원인 채권과 어음 채권이 같이 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한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뭐 이중 지급 위험이 없고 자, 이중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데 지금 이중지급 위협이 없고 지금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채무자에게 어음의 상한과 동시에 이행항변권 인정할 필요가 없죠. 이번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로 지상 건물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없죠. 자, 매수인이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명로받기 전에 잔대금 먼저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행 안 했다. 계약이 해지를 안 한 상태는 당연히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명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된다. 4번. 자, 동시행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행사 가능하다. 항변권을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연히 상기 허용한다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를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 불가능하다. 이것도 맞죠. 3번 동시이자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에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잔금, 채권 중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 자, 맞죠? 왜냐? 맞는 이유가 이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당연히 수급인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 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하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요소입니다. 자,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
그 자동채권은 지금 지급 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가 그 외에 취득한 채권이 아니죠. 동시행항변권 주장 가능. 왜냐? 지금 압류 명령이 자 가능. 왜냐? 자동채권으로 지금 변경된 거죠. 압류 이전부터 채권 존재.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주장도 가능하다. 자,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제한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정산했죠. 자, 지금 선이행 자기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정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음 자기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 대금 전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 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동시행 관계에 있죠. 4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가 있다. 자, 맞죠? 이게 무슨 소리냐?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은 이제 그게 손해배상 채무로 이렇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있죠.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후에는 당연히 동시행 관계가 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을 구할 때도 당연히 잔대금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죠. 전부에 대하여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한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 이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 소요되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 이행으로 인한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다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용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 남용으로 배척돼야 되고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행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고려할 필요 없지만 이행 지치 책임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하죠. 위험 부담은 바로 문제로 볼게요.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 하게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관한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때에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죠. 한번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채무자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 이건 아닙니다. 자,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있더라도 구두 제공이나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필요는 있음.
당연히 구두 제공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뭐 당사자 상당히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 구두 제공도 안 하면 본인도 이제 그 줄 의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번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관한할 매매 대금에 대해서 연 5%의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부터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 대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왜냐? 지금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 받은 수익에 대해서 이자를 돌려받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유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거나 해지된 경우 3재에게 이미 국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지 등에 기한 원상의 목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낙약자는 수익자예요. 낙약자는 수익자. 유약자는 채권자. 그래서 낙약자가 이 수익자가 이미 채권자에게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것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3자를 상대로 안 해달라고 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낙약자는 이제 요약자 요청에 의하여 3자에게 의무를 부담한 사람. 그러니까 낙약자는 채무자라고 보면 돼요. 채무자. 요약자는 채권자.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로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어떤 계약이 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연히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맞고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뭐 유효하죠. 당연히. 나약자와 요약자는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서 당연히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 수익자가 제3자입니다. 유약자도 유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나 뭐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때문에 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다음에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나약자에게 직접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약자와 나약자 사이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수익자는 나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3번.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자, 계약 해지. 계약 해지는 이제 뭐 합의 해제, 묵시적 합의 해제, 뭐 해제권 선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합의 해제면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하고 예외는 뭐 특약이 있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한 경우 당연히 이 존재는 주장자가 증명해야 되고 묵시적 합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이제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방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제권 소멸은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로 목적물이 뭐 현지 훼손되거나 반환 불능되거나 자, 다른 종류의 물건이 되면 당연히 해제권 소멸하겠죠. 이행불능으로 한 해제 이행불능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고 따라서 해제하려면 이행불능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있어야지 이행불능 해제가 가능하다.
자, 이행불능 해제와 상대방 이행제고. 외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대해서 해제된 경우 당연히 잔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관계 있더라도 이행제공 필요 없죠. 왜냐면 해제되었으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해제. 자, 지금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함께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해제 후 일부 변제 수령과 계약 부활. 계약이 일단 해제된 후에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받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거다. 이 경우 다시 해제하려면 새로운 최고 등 새로운 기간 등 해제 요건을 다시 갖춰야 되고. 제3자. 해제는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 이 수익자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수익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3자는 아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해제된 계약의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권리 취득한 자다. 그래서 계약상 채권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 채권 양수인은 그 채권을 그대로 들고 온 사람이야. 이거를 바탕으로 새로 계약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채권 양수랑 처분금지 가처분만으로도 부족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이익이 현존하는지 선의 악의인지로 일반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받은 이익 다 반환해야 되고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부터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한다. 이것은 이행 지체 손해가 아니라 원상회복 내용이고 원상회복과 청구권과 과열상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자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계약 위반자도 해지 효과 주장 가능하다. 왜냐? 그 계약이 이미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서 계약상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금 해제는 매수인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통보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 배액 상환 또는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해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자, 지금 계약의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거나 해지된 경우에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등 특약이 있거나 청구를 유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하고 합의 해제는 무시적 가능하고 자, 요런 거 당연히 의사일치 돼야 된다. 맞죠? 해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다른 물건으로 정렬되었을 때 당연히 해제권 소멸하죠.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그 이행불능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해야 되죠. 왜냐? 자, 지금 왜냐? 이행해야 할 본래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당연히 그 이행 불능이 대상이 되는 채무자 건은 유효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상대방에게 나 해지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존속해야 되고 자,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으로써 반환하는 금전에는 당연히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되고 이자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속한다.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계약 해지하려면은 전원이 해제 의사 표시해야 되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활시킨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해제권 행사 불가능이다. 해제 효과에 보호받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므로 자, 해제되기 전에 양수하여 이를 받은 채권자 양수 채권자죠.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이해관계자고. 계약의 해지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고 당연히 해지 원인이 된 채무 불이익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요. 공평을 원칙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에 준하는 권리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 안 하죠. 자, 계약 해지에 옳지 않은 건 계약이 똑같은 지문이죠. 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특약이 있거나 유보 의사 표시 없는 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없고 불가능하고 계약 해지는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새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아니죠. 취득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그냥 채권자가 됩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소유권자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잔대금 지급 의무와 등기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 필요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당연히 위반 당사자도 이행 거절 가능하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 착수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때 계약 해지 통보로서 바로 해지 효과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민법 이제 법정 채권관계 할 건데 사무관리 두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핵심 요약만 보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핵심 포인트는 이제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의사는 필요하지만 외부 표시도 관리 당시 확정도 필요 없다. 자, 사무관리는 본인의 의사, 이익에 반하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질 수 있으나 긴급 사무관리는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사무관리는 본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적인 부당이득 청구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사무관리는 무의무성이 생명이다. 제3자 약정에 따라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아니다. 자, 외부 표시 불필요하고 당사자 확정 불필요하고 긴급은 일반은 무고고 긴급은 고의 중과시 있을 때만 제3자 직접 청구 불가능 약정이 있으면 사무관리 부정이다. 자, 사무관리 부당에 대해 가능성 좀 옳지 않은 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긴 하였지만 이를 수익하지 않아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당이득 관한 의무 성립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당연히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맞죠? 3번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타인 사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며 나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자, 하지만 보면은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자신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으나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죠.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3번 틀렸습니다. 자,
외부적으로 표시 필요 없고, 자, 사물 관리한 당시에 확정될 필요도 없다. 4번 의무 없이 타인 사물을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이제 비용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3자 약정에 따라 타인 사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 사물을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소정의 비체 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반환 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죠. 2번 사무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이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되나, 공공의 이익이 적합할 때는 배상 책임이 없다. 맞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 사무여야 되고 타인을 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사실상 이익이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며, 나아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당연히 요하죠. 여기에 사무 처리를 위한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동전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 없죠.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3번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 사물을 관리할 때라 하더라도 경과실 아니죠. 이건 중대하죠. 중과실에 의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변상해야 되고, 중대한 거는 경과실은 봐줍니다. 4번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비용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3자에게는 청구 못하고 당사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의무 없이 타인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비용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요소입니다.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이제 법률상 원인 없고 이익 취득, 상대방 손해 필요하고, 문제로 바로 볼까요? 부당이득도 이제 요거 한번 읽고 갈게요. 부당이득 바로 볼게요.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했다. 이른바 삼각관계죠. 계약의 일반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인해서 3자에게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청구 불가능하고,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서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 무효 등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의 일반 당사자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3자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왜냐? 지금 삼각관계지만 지금 상대방에 대하여
자, 3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 삼각관계는 이제 상대방의 지시나 이런 것들에 따라 급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 해야 돼요. 당사자. 계약 일반 당사자에 대해. 3번.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쫓아 갑에 대한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게 삼각관계죠. 계약의 효력이 불발이었다. 그럼 계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3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과액 반환 청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4번. 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유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연히 청사는 그 낙약자와 유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3자에게 급부한 것이더라도 당연히 제3자를 상대로 반환 구할 수 없고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서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면 자,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해서 이익 반환 청구 구할 수 없다. 자,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급여자는 이제 도박한 사람. 수익자는 이제 불법 원인으로 도박으로 돈 번 사람. 당연히 이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거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 이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자, 현저히 큰 경우 이거 상관없이 반환 청구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다. 근거 필요. 니은 불법 원인 급여가 성립한 경우 수익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자는 수익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옳지 않죠. 왜냐? 불법 원인 급여가 성립한 경우 지금 수익자가 불법에 가공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나 급여자는 수익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 구하면은 어차피 이제 불법 플러스 불법 경제적 동일모를 이제 환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는 부당이득 불가.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기획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냥 현저히 크면은 이제 신의성 원칙 때문에
이익 반환 청구 가능. 하지만 2번은 불법 원인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불가입니다. 3번 고수산법에서 정한 어업권 임대차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금지 취지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제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로서는 임차인이 양식 어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 왜냐? 지금 어업권 임대차 금지했죠. 근데 어업권을 임대했죠.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 가능하다. 불법 원인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이득을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불가능하다. 지금 불법 원인 급여랬죠. 이거는 부당이득도 안 되고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다 이 소리고, 부동산 실권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해당 명의신탁 약정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맞다. 3번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증을 변제한 경우 당연히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을 때에는 변제자는 그 변제 청구 불가능하죠. 불법 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 산정을 기초로 인정된 기대형량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 구하는 거 당연히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맞죠? 불법 원인 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당연히 별도 약정으로 대가물 반환을 투약하는 것은 불법 원인 급여를 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달리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다. 맞죠? 아니야, 별도 약정으로 했기 때문에. 자,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매수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점유 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죠. 왜냐? 지금 토지 인도받았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거죠. 당연히 매도인은 점유 사용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죠. 샀기 때문에 무건한 자의 변제 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 채권자는 무건한 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을 반환 청구 가능하죠. 자, 부당이득 부동산에 대해서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권을 가진 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더라도 당연히 부당이득 아니다. 맞죠? 자,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맞는 것 같지만 지금 부당이득이 지분권에 하여 성립하지 않고 그 이외 자기 지분 이외는 부당이득 성립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토지를 인도받을 때에는 매매계약 효력으로서 사용 점유 권리가 있고, 맞죠? 당연히 매도인은 부당이득 청구 불가능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완성되면 점유자는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당연히 이행 청구 가능하고 소유 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일 때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있는 것으로 추정하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는 당연히 그 자체로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임으로써 토지 차임에 상당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맞죠? 자, 상속 가겠습니다. 자, 상속 개시 이건 한 문제니까 문제로 바로 가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 포기 소급표에 따라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 아니죠. 이게 왜 아니냐? 지금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이제 이제 왜 친할아버지 이렇게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여기 자녀 A랑 와이프 B가 있어요. B가 죽어가지고 배우자가 근데 요 밑에 손자가 있는 거예요. C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은 지금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별도기 때문에. 뒷부분이 틀렸어요. 상속 포기하면은 당연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틀렸고 2번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 계약으로서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당연히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해도 무방하다. 맞죠?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 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없어졌다. 이럴 때는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대상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 재산이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는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속 재산의 포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행이 취소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증여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장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당연히 상속 비용이다.
자,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진상속인을 상대로 권리 귀속을 회복한 청구권이다. 자, 참진상속인이란 이제 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는 외관이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진하면서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한 자를 말하고, 자, 상속을 재산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거나 참진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 말소 등을 구할 경우 합쳐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로 말합니다. 자, 당연히 자, 실질이 상속권 회복이 아니라 등기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 회복 아니겠죠. 행사 기간은 침해를 한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 두 기간이 제척 기간이고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자에게도 제척기간이 적용돼가지고 진정상속인이 참진상속인을 상대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해도 상속회복 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부 재산만 소송하면 전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제척기간 내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다른 상속재산까지 기간 준수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즉 재산별로 따로따로 확인한다 이 소리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 회복 청구권이 없어지고 참진상속인이 지위가 확정됩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1번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한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죠. 그리고 1일 기간은 제소기간이 아니므로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를 하였다면 상속회복 청구권은 일단은 1일 기간은 제소기간이죠. 그리고 위 기간 내에서 청구하였다면 상속기 회복 청구권은 소멸한다. 자,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이라 하면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나 추정이나 뭐 의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침해 행위가 있는 날이라 함은 참진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죠.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죠. 2번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당연히 상속회복 청구할 수 있죠. 상속회복 청구에 있어서 참진상속인은 이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진하여서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킬 만한 것으로서 주장만 하였다 하여 이를 참진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죠. 3번 진정상속인이 참진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권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왜냐? 원인이 상속회복 청구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척기간 적용되고
상속회복 청구권에서는 진정상속인과 참진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 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상속회복 청구의 소가 아니죠. 5번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은 당연히 참진상속인 지위는 확정되고 자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진상속의 소유로 된다. 한번 옳지 않은 것 재산 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진 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 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 청구에서에 해당하여 10년 제척기간 적용된다. 왜냐? 원인이 지금 상속이죠. 자, 그 다음 2번. 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 마쳤을 때 이제 상속인이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 등기이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후속 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 당연히 무효인 후행 보존 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참직 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 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임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 회복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왜냐? 지금 후속 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 말소 구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사망 후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으나 참진상속인 병이 을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행사기간이 경과할 때는 그 행사기간 만료로 한때 소급하여 을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병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행사기간이 경과할 때는 그 행사기간이 만료할 때로 소급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위 확정이다. 소급이 아닙니다. 자, 4번.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는데 당연히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그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3자가 특정한 공동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서류 위조하여 이제 상속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참증 상속인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 이거 위조는 불법이죠. 옳지 않은 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금 상속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 분할이 지금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거는 당연히 상속 회복 청구소죠. 맞고 진정 상속인이 참진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양수한 3자를 상대로 이제 등기 말소 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제척기간 적용되고 상속 회복 청구권이 제청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자 지금 반사효과로서 참진 상속인 지위는 확정된다. 그래서 상속 개시 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정인 소유가 된다. 자, 요거랑 위에 요거. 자, 이 차이가 뭐냐? 이거는 지금 회복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할 때죠. 그 행사 기간이 만료할 때로 소급하여서가 아니라 상속 시점부터 지위 확정입니다. 행사 기간이 아니라. 자, 4번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전 채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당연히 그와 같은 채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 효력은
자, 지금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전 채무는 이거는 개시적으로 소급한 게 아니라 자동 분할 귀속. 그래서 분할 대상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부담하던 금전 채무 빚이니까 당연히 다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할해서 귀속시키는 거예요.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 지 자체를 소멸하게 되는 행위여서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3번 상속재산 분할. 자, 세 문제니까는 간단히 핵심 포인트 한번 볼게요. 상속재산 분할 성질은 공동상속인 사이 계약이고 전원 참여 여부는 전원 필요하고 일부만 하면 무효다. 순차적 합의 가능하고 이미 한 협의 해제 전원 합의로 가능하고 등기 후 재협의 가능하고 금전 채무는 당연 분할 대상 아니고 상속 개시 후 과실 원칙적 분할 대상 아니고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심판받아야 되고 공유물 분할 소속은 당연히 재산 분할 전에는 불가능하고 포기 수리 전 협의는 나중에 포기가 적법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된다. 그전에는 포기 아니다. 기간 경과 후 포기 신고는 당연히 무효고 실질 있으면 협의 분할로 평가한다. 분할 방법 지정은 유연으로만 가능하고 생전 지정에는 효력이 없고 친권자의 미성년자는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 필요하고 사회행위 취소,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대상이 된다. 상속 포기는 사행위 취소 행위 아니고 한정 승인은 당연히 청산 전에도 분할 청구 가능하다. 문제 바로 보면 이혼 당사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서면을 작성한 경우 포기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이거는 이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전 포기권이다. 협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산 분할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가 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지적기간 준수해야 되죠. 이거 맞습니다. 3번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재산의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미리 재산 분해에 협의를 한 경우는 아니죠. 미리 협의를 했더라도 당연히 재산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에 가능합니다. 왜냐? 협의이혼 하다가 취소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4번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이 종료되는데 지금 그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퇴직연금은 이제 당연히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아니죠. 자, 지금 공무원 퇴직연금은 그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왜냐?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할 액수와 방법 정함에 있었어도 기타 사정을 삼는 것으로 족하다. 그다음 5번 재산분할 재판에서 법원이 적극적이거나 소득재산을 구별하거나 개별적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2번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피상속인이 이제 상속받은 금전 채무에 관해서 1인이 법정 상속분 초과하여 채무 부담하기로 하는 분할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상속 개시될 때 자,
지금 금전 채무는 지금 동시에 분할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분할 협의가 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태에서 상속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협의를 통하여 무자력인 자가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취소권 행사 대상이 가능하죠.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서 제기 불가능하죠. 왜냐? 성립 후에 가능합니다. 성립 후 가능. 그리고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 계약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합의에 의해 해지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 할 수 있죠. 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왜냐? 이거는 별개입니다. 종료되지 않은 전에도 청구 가능. 자, 옳지 않은 거, 상속 포기 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이의 분할 협의는 상속 포기가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서 효력이 발생함으로 됨으로써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맞죠? 비상속인 유연으로 분할 방법 정할 수 있지만 생전에는 당연히 효력 없다. 2번 틀렸어요. 효력 없음. 생전행위는 효력이 없다. 3번 공동상속인이 친권자, 미성년자인 자는 이제 각자마다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하다. 맞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 포기 신고가 그 신고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1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전부 취득하고 나머지 취득하기를 하지 않게 협의 분할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이제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기속을 확정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성질상 재산권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사회지성권 대상 될 수 있죠. 자, 상속 승인과 포기 두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바로 보면, 자,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3월 내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을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당연히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자, 미성년자인 경우, 자, 뭐 당연히 법적 대리인 인식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 미성년자는 법적 대리인 승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특별 한정 승인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있고, 자, 민법은 한정 승인자가 상속 채권자 등이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정 승인에 의하여 상속 채권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위를 부여받는 건 아니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음. 상속 채권자가 제3자로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고, 상속인은 단순 승인으로 포기하기 이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당연히 승인 또는 포기할 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상속 재산의 구성 소비에 해당되는 경우만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 승인의 의제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 상속재산, 재산, 은닉, 부정, 뭐 누락 이런 경우만 단순 승인을 본다. 요 소리고 옳지 않은 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습 상속 및 유류분권 인정되고 상속 포기 효력은 3호로 개시된 상속이 미칠 뿐 아니라 그 후 피대습자로 개시된 대습 상속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별도기 때문에. 별도. 자, 그 다음에 공동상속 중에 상당 기간은 이제 부양하거나 요런 거 유류분 주장할 수 없다.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 맞고 유류분 산정함이 있어서 기여분 공제할 수 없고 당연히 기여분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냐 기여분은 빠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이 맡겨진 권리로서 일신 정소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 대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